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시에 위치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졸업반 학생 2명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약 900여 발의 총알을 난사한 사건입니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는 총과 폭탄으로 무장하고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을 살해하고 24명에게 부상을 입힌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역사상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 일명 콜럼바인 총격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웅장하게 계획됐고 끔찍하게도 만약에 그것이 실현되었다면 총기 난사뿐만이 아닌 폭탄 테러였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가 본래 카페테리아에 2개의 폭탄을 설치해 터뜨릴 계획이었지만 기폭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그 폭탄들이 터졌다면 사상자는 크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카페테리아 내에는 약 500명의 학생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폭탄이 작동하지 않자 두 학생은 총을 들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며 총을 난사합니다. 이후 이들은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아이들이었기에 사회적 파장이 더더욱 컸습니다. 그 끔찍한 날 뒤로 16년이 흘렀다. 그 16해를 나는 아직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에 바쳤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내가 대체 무엇을 놓친 건지, 어떻게 그걸 놓칠 수 있었는지. 엄밀하고 철저하게 우리 가족의 삶을 파헤치고 일상적 사건이나 대화를 곱씹어 보며 내가 놓친 단서를 찾았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는 제목 그대로 콜럼바인 총격 사건의 가해자 딜런의 엄마 수 클리볼드가 쓴 책입니다. 책에는 저자 수가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왜 놓친 건지 의문의 퍼즐 조각들을 끼워 맞추려고 자신과 아들의 삶을 파헤치고 일상을 곱씹어보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말로 풀어내려면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 이상이 지속될 이야기를 500페이지 가까운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해서 적어낸 겁니다. 아들의 살인과 자살을 받아들이기 위한 엄마 수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의문이 피어오르죠. 가해자의 가족이 이렇게 책까지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죄책감을 가지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독자에게도 온갖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이 책을 읽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만큼의 심적 여유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심리학자, 나아가 트라우마 상담가로서 수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들어보아야 할 의무감과 책임감에 눌려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한 권의 책을 읽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무거운 이야기를 단번에 읽기 어려웠고 읽는 동안 악몽도 적잖이 꾸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부모가 자식을 어디까지 책임지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그 범죄가 그 사람의 성격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 어떤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했는지에 주목하고 종종 모든 것이 부모의 잘못된 훈육 탓이라고 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 악의적인 행위를 했을 때 심지어 그 사람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 특히 부모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만들어낸 결과물 내지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자녀의 기질과 성격이 부모의 유전자와 양육 방식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와 분리된 독립적인 개체로 처우되어야 하고 자녀의 색깔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아닌 본인 자신이 직접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자고 주장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범죄자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피해자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범인을 용서할 권리도 피해자에게 범인을 용서하라고 권할 권리도 없습니다. 저자 수 클리볼드는 대학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역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석사 학위를 딸 때는 아동 발달과 아동 심리 과목들이 필수였죠. 때문에 순진하게도 지식과 경험을 통해 단련된 직관이 있으니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둘째 딜런을 낳을 땐 더욱 자신감이 붙었죠. 이렇게 수의 둘째 아들 딜런은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상한 부모, 형과 함께 자랍니다. 이것이 언론이나 대중들이 주목했던 가해자 딜런의 특징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하면서도 사랑받고 자란 10대 청소년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저자는 평소 딜런이 좋아했던 종이접기를 보고 종이장처럼 평범한 것이 몇 번 접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저렇게 다른 모양이 되는지, 어떻게 한순간에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는지 늘 경탄했었다고 하는데요. 콜럼바인 총격 사건 이후의 저자의 삶은 마치 종이접기와 비슷하다고 표현합니다. 평범하고 사랑스럽던 아들 딜런은 어떻게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정신의학자 프랭크 옥버그 박사는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대신 사건에 대한 토론을 확대해 나가라고 조언한다. 원인을 지나치게 쉽게 짚어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일만 삼가도 큰 진전이다. 책에 나온 정신의학자 프랭크 옥버그 박사는 사건 당시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선정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데요. 실제로 대중들을 자극하기 위해 원인을 지나치게 쉽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죠. 콜럼바인 충격 사건도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교내에서 따돌림을 당해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사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딜런에 대해 사악함을 타고난 나쁜 씨앗이었다거나 아니면 도덕적 지침 없이 막 자랐다고도 말했죠. 과연 10대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순전히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나 양육만의 결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저자의 친구 신디라는 인물이 보낸 편지 내용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디는 자신의 암울했던 청소년기에 대해 고백하면서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딜런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야 해요. 친구나 동지가 옆에 있어줘야 했는데 분노와 우울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달래줄 친구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대상이 부모가 아닌 친구로 바뀌죠. 부모가 아무리 친구처럼 대해줘도 아이들에겐 그저 부모일 뿐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공감하며 달래줄 친구인데요. 안타깝게도 저자의 아들 딜런에게는 달래주는 친구가 아닌 분노와 우울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한 친구 에릭 해리스가 있었죠. 이에 부합하게 심리학자 앤드류 솔로몬은 이 사건을 검토한 후 에릭 해리스는 살해 성향 반사회성 격장애, 그리고 딜런 클리볼드는 자살 성향을 가진 우울증 환자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소년이 상보적인 필요 조건이 된 거죠. 친구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울함에 빠져 죽고 싶었던 딜런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친구 에릭을 만나 죽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사건 이후 딜런의 방에서 정신과 의사가 처방한 항우울제가 나왔고 자살 계획을 적은 일기장, 그리고 총기와 폭탄을 실험한 동영상도 발견됩니다. 아동기에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웠다면 10대는 친구를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10대 아이들에게는 또래 집단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유대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가끔은 또래들의 압력에 못 이겨 심지어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함께 어울려 노는 친구 무리가 어떤 성질을 띠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어른의 눈으로 질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가려가며 사귀도록 조종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사람인데도 상황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를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우를 자주 목격하는데요. 같은 성향도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리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래적으로 악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질은 환경, 특히 나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결국 친구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나 자신인 셈이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눈에 나빠 보이는 친구가 자녀에겐 충분히 좋은 친구로 지각될 수 있습니다. 때로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속이 시커멓고 사악한 친구였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면 부모는 아이의 눈을 보며 거봐, 내가 좋은 친구 아니라고 했지. 이렇게 자녀에게 실패를 인정하도록 종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실패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를 탐지해내는 데 실패한 자녀를 위로하고 탐지 전략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돕는 것. 그리하여 자녀 자신만의 고급지고 지혜로운 전략을 구축해 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친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그것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해석하곤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친구 관계에 무심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평소 자녀가 주로 어울려 노는 친구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평가는 잠시 내려놓고 아이가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노는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좌절을 느꼈으며 그 좌절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자 수 클리볼드는 이 역할을 굉장히 지나치게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삐끗해버린 건 아들이 오로지 에릭이라는 질 나쁜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총격 사건을 벌이게 되었다는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도 분명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한 건데요. 1999년 4월 20일 저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위안은 없었다. 갑자기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내가 평생 품어온 신에 대한 이해가 갑자기 순진한 허구, 낙관적 동화, 한심한 착각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 같았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외로움이 느껴졌다. 첫 문장은 사건 당일 저자 수의 심경을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가해자의 부모인 저자는 어디에서도 위안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안받고자 시도하는 것이 모렴치한 것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익숙한 세계로부터 갑자기 내쳐져서 낯선 세상에 던져진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저자는 딜런을 키우는 일, 이 아이를 만들어내는 데 들였던 모든 사랑과 노력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끝났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몇 달,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동안 몰랐던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었죠. 흔히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대로 수용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인간에게는 이해보다 수용이 더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이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이해해야만 수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는 고통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로 결정합니다. 회피는 또 다른 정신병리를 낳는다. 그러므로 통제하려 애쓰거나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범죄자의 부모가 이 엄마 같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양의 부모가 떠올랐습니다. 10대 김양과 20대 초반인 공범 박양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대중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건 김양 부모의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김양이 감형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관련 서적을 읽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의사인 김양의 부모가 넣어준 책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로서 저럴 수 있는가 하고 분개했습니다.
실제로 정신감정 결과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제가 심리 분석을 실시했었는데요.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김양에게서 아스퍼거 증후군의 징후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김양이 몇 달 뒤에 갑자기 아스퍼거 진단을 받았다니 저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아스퍼거는 발달 장애로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구속 후에 갑자기 발병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김양의 아스퍼거 장애 여부와 그로 인한 심신 미약 내지 상실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저는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김양에게서 아스퍼거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이를 들은 김양은 자신이 아스퍼거가 분명하지만 발달력 정보가 잘못 제공된 것 같다면서 정신감정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자신의 득실을 그렇게 빨리 판단해서 요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아이를 끝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저자 수는 아들을 잃은 비통함은 한켠에 두고 자신의 아들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극대화하려고 애쓴 것 같습니다. 톰은 희생자에 대해 아는 일,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하려고 했다. 내 생각은 달랐다. 내 아들이 한 일 때문에 평생 고통에 시달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어 티끌만큼의 평화라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랬다. 죽거나 다친 사람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희생자 집단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특히 수는 피해자를 희생자 집단으로 객관화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방식을 고려해 용서를 빌고자 애썼습니다. 수는 자신의 공포를 이유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미루거나 자기 방식대로 쉽고 빠르게 해치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딜런의 손이 만들어낸 끔찍함에서 벗어날 길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진실로부터, 그 낙인으로부터 멀어질 수는 없었다. 어디로 가든 이 공포스러운 현실은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저자가 사건 이후 다른 동네로 이사가지 않은 것도 독특한 점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어느 곳으로 가든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낙인과 마주하기로 하죠.